근데 그 틈을 뚫고 가서 국가기록원에 가서 그걸 이제 필사를 네. 해오신 걸 보고서 그걸 제가 이제 좀 보좌관도 이제 받아서 다는 뭐 좀 일부러 봤는데 어떻든 간에 그 당시 청와대의 움직임을 간접적으로나마 네. 볼 수가 있잖아요.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관심사를 갖고 그때 뭐 민중총궐기 그 국면에서 이렇게 대응했구나. 또뭐 세월호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했고 전교조에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제가 볼 때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저거를 했어요. 아니 사실 뭐 이미 검찰에는 있는 자료기도 하고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도 유사한 자료들을 계속 공개하고 입수해서 이제 사실들을 확인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발표한 것들은 결국 국민한테 보여드리는 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료의 희소성은 처음으로 이 자료를 공개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보통은 희소성을 더 평가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추정되는 사실 또는 이미 시간만 지나면은 검찰에 의해서도 어디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렇죠. 사실인데도 국민이 적절한 때 계속 그 자료를 접근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그냥 그렇죠. 국민한테 얘기하겠다? 이 정도. 글쎄, 근데 그 국가기록, 그러니까 원래 청와대를 담당하는 정무위도 아니고, 네. 사실 행자위라는 게 별로 네. 사실 큰 이슈도 별로 없는. 네. 이번 국면에서는. 네. 그런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물론 국가기록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가서 필사를 가서 볼 생각을 했어요. 아, 국가기록원 문제는 그 이번에 뭐 박근혜 캐비닛 문건이 나왔다 할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지난 정부 내내 저희가 그러니까 기록과 관련된 기록학회하고 기록학회하고 거의 6, 7차례 정도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했었어요. 1년간. 그러면서 기록물 문제에 대한 고민을 오랫동안 했었고 박근혜 정부의 기록물을 어떻게 관리될 건지를 예측하게 해보게 됐고 사실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물러날지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기록물 관리의 문제를 계속 고민을 해왔었어요. 같이. 그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렇게 우리는 이제 권한 없이 지정을 할 때 그때 지정하지 말고 동결 프리즈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동결된 채로 차라리 그냥 기록원에 넘겨라. 지정 자체가 법률상 권한이 없는 거다 하고 이미 이제 당시에 법리적 해석을 한 게 아니라 같이 논의를 해서 이거는 그렇다라고 우리가 잠정적으로 이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목소리를 같이 냈었거든요. 기록학회하고 저하고 그런 상태에서 캐비닛 문건이 나왔고 이제 법리적 자신이 있었어요. 캐비닛 문건을 처음 공개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도 사실 고발당했잖아요. 저는 이제 법리적 자신감 이미 검토하고 우리가 이미 예측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공개가 되는 게 맞다라고 처음부터 주장을 했고 그건 비단 국회의원인 저뿐만이 아니라 기자님들도 가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지금도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워낙에 이 정치 공방 안에 그 기록물이 놓이다 보니까 또 법 자체가 공백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하다 보니까 좀 절충선에서 기록원에서도 입장을 국회의원만 볼 수 있고 또 등산을 안 해주는 걸로 다시 말해 입산을 안 해주는 걸로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이런 IT 시대에 그걸 갖다가 마치 뭐 문익점이가 목가시를 갖거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걸 갖다가 일일이 더군다나 세종시까지 가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필사를 한다는 게 이게 근데 그게 하루 만에 필사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며칠. 네, 이틀
이틀 걸렸는데 이틀. 더 하고 싶어도 네. 제가 시스템 자체를 이제 또 너무 많이 동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참 서로가 고생인 일인 거예요. 그 자료 요청을 자료를 주면 되는데 그 대부분 의원님들은 그냥 국감 때 자료 요청하면 되듯이 이제 일괄해서 자료 요청만 해놓은 상태였고 행정장관이 지시하면은 국가기록원장이 하고 시키는 대로 할 네. 텐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 요청에 답변이 없으니까 계속 물었죠. 왜 안 주냐 했더니 뭐 이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분류만 끝나면 결정하겠다. 뭐 하면서 지난 여름부터 계속 우리는 독촉을 했었고 그러면 가서라도 보겠다 하면서 이제 날짜를 조율하던 와중에 계속 밀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국감 임박했으니까 국감 전에는 다녀와야겠다 해서 벼랑간 등장을 했더니 거기는 제가 열람하고 있는 동안 뭐 쉽게 얘기하면 감시고 그러니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국가기록원 공무원들이 3명이 동원이 되세요. 그분들은 또 뭐예요, 그죠? 그냥 지루하리만치 그냥 핸드폰 보면서 계속 하루 종일 지키고 계신 거예요. 또 혹시나 제가 사진 찍나, 사진 찍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하루 종일 그다음 훼손하면 안 되니까 제가 장갑을 끼고 기록물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 기록물 관리 상황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니까 그분들도 일이니까 계시니까 이거 3일 가가지고는 그분들한테 미안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저지만 이틀 갔지만 사실상 처음에는 이제 오전에 일찍 출발한다고 갔는데 사실상 도착해서 준비하고 뭐 이러냐고 이제 12시, 11시 반, 12시 경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밤에 문 닫을 때까지 보니까 하루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녹록치 않아서 그 다음날은 아예 혼자 보좌관하고 같이 둘이. 근데 보좌관은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만 해주는 거고 기록을 보는 거는 제가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뵙기려면은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이제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어요. 제가 체크한 부분을 같이 이기하는 부분은 예, 같이 양해를 해주셨고 그래서 보좌관 또 딱 한 명만 사실 뭐 보좌관 여러 명 가면 또 해소가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둘째 날은 아예 새벽에 출발해서 9시 땡 해서 문 열릴 때 들어갔죠. 그래서 문 닫을 때 거의 12시 다 돼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좌관도 막 마음이 급하고 또 사실 지금도 보고는 왔지만 못 적어온 내용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 둘째 날은 저녁도 안 먹었어요. 첫째 날도 화장실 갈까봐 물도 안 먹었어요. 그냥 앉아서 그러니까 10분, 20분이 되게 아까운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5년 3월 16일 이후부터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청와대가 이제 이병기 비서실장 체제였단 말이에요. 그 2월 달인가 이제 비서실장이 갔습니다. 그 전에는 김기춘 실장 시절이 더 정난화하고 더 저거 했을 텐데 왜 그 전에 끈 없었나요? 있어요. 있는데 당시에 우리가 갔을 당시에 아직 파일 분류가 안 됐다라고 해서 열람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 지금도 계속 파일 분류 됐느냐라고 매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사실 어떻게 보면 2015년 14년이죠. 14년 14년이 아니다. 13년이죠. 김기춘이 비서실장이 되면서 대대적인 이제 이석기 김재관 22인 만에 이석기 사건이 터지면서 대대적인 공안몰이가 시작되면서 그때 이제 국정원이 윤석열 검사에서 압수수색 당하고 굉장히 박근혜 정권이 초창기 있었던 위기에 몰린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허태열 처음 비서실장이 6개월 만에 날아가고 이제 김기춘이가 들어오면서 장악을 해서 공안몰이를 통해서 국정을 딱 장악한 한 1년여 그때가 정말 청와대의 기록물이라는 게 공안몰이 그다음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통한 이런 이석기 그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이 나중에 이관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분류 작업 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거기서 그러니까 문건을 예를 들어서
전문권 주세요 해서 툭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문건을 지정하는 방식도 굉장히 정교해야 되고 해서 그런 준비 작업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저희가 그 문건이 나중에 이관됐다는 사실을 어쨌든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 계속 독촉을 하고 있긴 한데 추단을 해보건데 이제 청와대 그 비서실장 주재 그러니까 실수비 회의 이외에 다른 자료들도 있으니까 거기서 추단을 해보건데 지금 말씀하신 공안 사건에 대해서 더 적나라한 방식의 회의 내용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우리가 사실 그 김기춘 실장 때가 가장 노골적이었을 것 같다고 그렇죠. 추정도 하잖아요. 심지어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방금 제가 공개한 부분은 이렇게까지 적나라할 때라고는 생각 못했잖아요. 되려 좀 이병기라는 사람이 오히려 전하는 그렇죠. 사람이거든요. 점잖은 데다 그렇죠. 네. 이병기 실장이 정말 이렇게 노골적으로 했다는 게 더 놀라웠던 거기도 하잖아요. 아니야 다를까 이제 비교한다면 김기춘 실장 당시 기록은 더욱더 심각한 적나라하고 상황이 많이.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한 사실은 이제 여러 문서를 통해서 추단하기로는 당시에 어쨌든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 대한 혼례는 굉장히 이제 정교하게 있었던 것 같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관련된 내용은 좀 그러니까 자꾸 적폐청산을 과거 뒤지기로 하고 국가기록원에서도 너무 부담스러워하니까 다시 가는 것 자체를 자꾸 모르시키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적폐가 아니라 역사의 진실을 밝히자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실 그대로 보자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국회의원 한 명이 가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가져온 자료도 저 나름대로는 선별을 한 거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얘기를 하셔도 돼요. 선별을 한 거지만 사실상 또 누군가의 눈에는 로데이터였고 이것들을 또 다른 가치로 반영하고 추가 취재를 통해서 이걸 가치 있게 만든 건 사실 언론인분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언론인들이 또는 역사학자들이 또 정치학자들이 가서 그 기록을 보고 입체화를 시켜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국가기록원에는 제가 가져온 기록보다 훨씬 더 로데이터 상태로 있어요. 그걸 정리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데 아직 접근하지 못하게 이렇게 제한이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근데 국회의원이 가서 필사를 할 수 있으면 아까 말대로 기자도 일반인도 가서 당연히 그렇죠. 보고서 필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공개 기록이기 때문에 법리상으로는 그게 맞는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뭐 종북, 좌파 뭐 이런 얘기는 너무 빈번하게 등장하고 그 말을 국민하고 대체하면 될 정도로 등장하고 뿐만 아니라 언제 본 적 있나 싶은 단어 이제 좌익이라는 말이 좌익이라는 말도 같이 병행해서 막 쓰거든요. 역사인식이 어디에 있나 싶은 게 참 씁쓸했어요. 쭉 거기서 가장 눈여겨보고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그 문건 대목은 뭐였나 어디 인터뷰를 보니까 정말 박근혜가 자기 찌라시가 나왔는데 정말 자기의 박근혜 심기 그거라고 저는 내용으로 뭐 어떤 게 센세이션하고 어떤 게 자극적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게 뭐 헌법을 더 누르냈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석 보좌관 회의, 수석 비서관 회의, 지금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얘기하니까 그 비서실장 주재 그 실수비 회의의 전체 내용을 봤을 때요. 전체 내용에서 각 그 안건들이 차지하는 비중들을 볼 수 있잖아요. 사실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라고 하면요. 우리나라의 장관급 회의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모든 단위의 그런 이제 치밀한 내용들이 뭐 성기기라도 어쨌든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 현안들이 성기기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 차지하는 비중들을 보면 한 3분의 1 제가 확인한 기간에서 전체 내용에서 한 4분의 1은 국정교과서 내용이었고요. 정말 전체 내용이 아마 이 내용이 풀로 오픈돼서 진짜 따져보면 그 정도 될 거예요. 4분의 1은 국정교과서 내용이었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병기 실장이 VIP의 특별 관심사항이다라는 대목이 여러 개. 그래서 매 회의에 점검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회의에서 매 회의 때마다 점검을 무조건 내는 게 그 역사 교과서 내용이고 뭐 캠페인에 사용하는 워딩이라고 하죠.
단어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실무가들이 하는 정도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한 4분의 1 정도의 내용이 바로 그 심기관리를 위한 각종 현안들인 거죠. 뭐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를 만들게 되는 시발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왜 홍보하지 않느냐라고 장관을 닥달하고, 박근혜 정부의 정책만이 아니라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말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행보, 장관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청와대 대변인이나 청와대 홍보 담당자들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장관들을 움직여요. 각 부처의 장관들은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 현안을 드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다루어야 되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이제 대통령 신기관리를 할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점수화시키고. 그리고 그래서 포션을 보고 제가 그게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사실은 비중 자체가 너무 이런 급의 회의에서 왜 그런 내용이 그만큼 차지할까 싶어서 충격적이라고 얘기해요. 나와 미리 다 그 전에도 예상은 했지만 네. 그 우익 단체를 동원한 그런 그 관제 데모, 그다음에 신문 광고 이런 것도 거의 다 나오는 거 보면 역시 그 예측은 다 했죠. 예. 저게 국정원을 움직인다는 게 청와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야, 그건 당연히. 근데 어떻든 야당에서는 아까 법리 검토를 끝냈다고 했지만, 야당에서는 국가기록관리법 위반이다, 이걸 처음에는 문제 제기를 했었죠. 지금은 제기 안 하나? 예, 처음에 이런 내용은 사실이니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국감에 안행이가 보이콧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저하고 이제 김부겸 장관님 등 해서 고발할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물밑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들도 정교한 법리적 검토를 거쳤겠죠. 고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가 좀 납득할 수 없는 태도는, 본인들이 이제 뭔가를 여유롭게 어쨌든 용인한다는 듯한 태도로 국감 마지막에 한 얘기가 굉장히 저는 어이가 없었는데요. 참여정부에도 이제 대통령 임기 이후에 이관된 기록이 있어요. 예, 그런 기록이 있는데, 본인들도 그 기록을 볼 수도 있는데 본인들도 이제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당신들도 보지 마라. 그래, 보지 말자. 그런 식으로 정쟁에 휘말리지 말자라는 얘기를 저쪽 당 간사님이 하십니다. 그때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수긍을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여서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록을 보고 안 보고, 너희 정부 거 안 볼게, 우리 정부 거 보지 마라 하는 걸 국회의원끼리 합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만 보고 오는 게 말이 안 되는 정도로 이건 국민이 볼 수 있는 권리의 문제거든요. 국회의원끼리 우리 정쟁하지 말자고, 니네 정부 거 안 볼게, 우리 정부 거 보지 마. 합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될 수도 없는. 예,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보시고 싶으면 기록원에 가서 보시고, 더 원칙적으로 주장하시고자 한다면, 아니 기자들, 국민들도 가서 보는 거다,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맞는 거죠. 서로 그 참여정부 기록에서 어떤 또 정책의 포인트가 되는 게 나오든 간에 이건 원칙대로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국가기록원이 그렇게 위해서 그 기록물을 갖다가 보관하고 돈 들여서 보관하는 것이, 그걸 그럼 뭐하러 보관을 해요, 기록물을. 좀 어려운 얘기가 되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입법적 흠결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비가 있기 때문에 덮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보완하는 방식으로 우리 발전적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그냥 말만 들으면 그럴싸한데, 저는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국가기록물제도, 특히 대통령 기록물 관련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칙으로 국가의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군사, 외교, 인사 등등에 있어가지고 국방 이런 부분만 예외적으로 배정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예외를 하나 더 준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 기록물법을 해서 기록물을 생산하도록 좀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은 어떤 정치적 민감한 내용들을 스스로 지정해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예외적 조항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외적 조항에 미비가 있어요. 그럼 대통령 기록물은 무조건
비공개가 원칙이다 하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의 그런 주장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칙은 공개인데 그렇죠. 예외적으로 기록물법을 그렇죠. 만든 건데 그분들이 지금 그거를 본질을 지금 그럼요. 거꾸로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정말 박영선 의원님이라든지 비법률가들이 가서 해낸 성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법률가들 특히 제조 출신 법률가들이 가서는 어떤 창구의 역할을 본인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또는 가능성이 많죠. 기존의 틀로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법사위보다는 다른 위원회에 갔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래도 비례니까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데가 권력기관을 감시할 수 있는 외무통일위원회 원래 그 전서부터 이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 받고 네. 외통이라는 오히려 뭐 이쪽이 더 맞지 않았을까요? 저는 사실 그 부분도 이제 정리를 잘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국가보안법 이렇게 사건한다 그러면요. 이재정 운동, 이재정도 NL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문제에서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변에서 되게 웃긴 게 그렇게 통일운동을 하는 부류의 변호사들만 국가보안법을 하게 되는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좀 이제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를 가진 변호사들이 굉장히 소수있냐 좀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사회에서도.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어떤 분들은 너는 아직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만 국가보안법을 바라본다. 그 정도로 저는 어떤 역사인식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어떤 정교한 고민들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목소리를 내고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했던 것은 오히려 정말 누군가의 이제 비판하는 비판처럼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일단 접근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통일에 대한 고민을 뭐 기피하거나 아니거나 떠나서 누구든 응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했을 뿐이라서 사실 외통위 같은 경우는 제가 더 배워야 할 수 있는 위원회였어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초선 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제 전문성 이외에 여러 위원회에 대한 호기심은 굉장히 많아요. 다만 안행위가 좀 행안위가 편안했고 일단 법리적으로 제가 이제 이미 익숙한 문제들이 많았고 제가 문제점을 인식해서 이것만큼 바꾸고 싶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뭐 보좌진들도 이제 역량 있게 뒷받침해줬지만 그래서 뭘 이번에 그 이 문건 말고 바꾼 거 뭐가 있나요? 저는 이제 뭐 개인정보 부분이라든지 사실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예, 그러니까 4차 산업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빅데이터 정말 활용하고 싶은 정말 미래적 산물인 것 같은 그런 것들 사이에서 놓치게 되는 원칙들이 바로 그 이제 개인정보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 눈에는 발목 잡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 다져가는 과정에서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안행이 들어와서 딱 보니까 지금은 행안이죠. 행안이 들어와서 딱 보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사람은 사실 저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조금 굉장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하셨나요? 뭐 개정하는- 유사한 법률은 많이 냈는데 이제 전체적인 전면적 개정이라기보다는 문제점이 되는 지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했었고 특히 이번에는 사람들은 가십처럼 언급을 하는데 제가 김부겸 장관님 주민등록번호 맞춤 예, 가십처럼 얘기하지만 굉장한 철학이 담겨져 있고 시민사회에서 많은 고민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지만 제도권에서는 좀 쉽게 안 움직여주는 사안이었거든요.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워낙 우리 사회에서는 좀 많이 고정된 관념으로 국민들 스스로도 아마 주민번호가 이렇게 변동적이다 하면 불안하게 느낄걸요. 그래서 요즘에는 바꿀 수 있게 법이 그럼에도 그래서 또 불구하고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실질적으로 엄격하다. 못 바꿔요. 실질적으로 못 바꾼다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이 너무 엄격해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안에 필수 개인정보를 넣다 보니까 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은 그 개인정보마저도 유출이 되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사번호, 그러니까 임의번호, 그러니까 필수번호, 그러니까 어떤 필수 정보를 입력한 게 아니라 임의번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더라도 다른 번호로 바꾸면 되는데 지금 유출되면 그 사람의 생년월일이 기본적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생년월일 기반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생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임의번호를 도입하자고 하는데 이게 제도권에서는 공론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김부겸 장관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맞춘 것 때문에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이게 뭐 퍼포먼스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민등록 제도 정말 공부할 것 같은 주민등록 제도에 대한 이제 제도권 내의 고민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었어요. 제가 행자부를 한 8년을 출입을 했어요. 예. 뭐한 2000년도부터 출입 기자를 하다가 DJ 말기 때부터 노무현 정부 내내 제가 그래갖고서 그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주민등록 문제 그걸 기사도 무지하게 많이 썼어요. 근데 뭐 참여연대에서도 그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근데 이제 우리의 그 행정 시스템이 행정정보 출생에서부터 모든 정보가 여기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막 수시로 막 바꾸면 굉장히 행정적 처리가 특히 이 전자정부 시대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이제 어려움도 사실 있죠. 그걸 이제 그렇지만 또 이제 하다 보면 패러다임의 전환까지 필요한 그렇죠.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저게 되면 이제 바꿀 수 있게 그래서 바꿀 수 있게 제도도 만들었는데 자세하게 그걸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범죄라든가 수사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주민등록, 그다음에 지문, 유전자 아니 범죄 정보, 이거 굉장히 이게 저는 지금 방금 얘기하셨는데 지문이라든지 그러니까 유전 정보, 생체 정보가 국가에 등록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있죠. 입장이라서 이 문제에 대한 패러다임은 정말 공론이 그렇죠.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전 문제처럼 사실 원전 문제, 에너지 수급 문제는 국민의 전기에 대한 소비 행동 양식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의 변화까지 반드시 바뀌어야 이룰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의 편의에 있어서 그게 너무 정말 외국도 오히려 그런 게 해갖고선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개인정보를 국가가 이렇게 관리한다는 건 또 굉장히 또 위험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기술이 발달했다면서 막 체계적으로 어떤 정보를 취합해 있는 중앙 집중식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자랑을 하는데요. 지금 선진국에서는 사실상 지식을 모으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기술이 아니에요. 어떻게 모으되 분산해서 저장하는가. 조합해서 종합적으로 한 명에 의해서 관리되지 않도록 하는 거가 기술인데 우리가 조금 우리 사회가 너무 빠른 기술 발전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문제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그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가서 자동차 이전 신고를 해야 되고 뭘 신고를 해야 되고 할 게 이제 하다못해 이제 생활보호대상자면 또 가야 되고 보건소. 근데 요즘에는 하나의 전입신고로 모든 게 일괄 시스템이 돼버리는 편리함은 있죠. 그게 그 전자정보가 되면서 편리한 점은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개인정보는 굉장히 또 이게 집중 관리가 됨으로써 야차하면은 그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런 양면적인 게 다 있는 거죠. 우리 국민 자체가 이제 생각이나 생활 양식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점검하면서 좀 합의해 가야 되는 영국 같은 데 가서 전입신고하고 의료법인 다 각자의 관점에 가서 다 따뜻하고 해도 그게 편하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줄 알아요? 말은 전자정부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전학 신고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동사무소 가가지고 관련된 서류를 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전학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내에서 알아서 문서 교환이 되도록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있죠. 근데 안 해요. 바로 그게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본인들 편한 방식으로만 운용하고 있지 정말 국민의 편의 입장에서 그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그런 기사를 많이 썼어요. 아니 이쪽 창구에서 증명서를 떼갖고 이쪽에 땄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느냐 당신들. 진짜 그런 기사 많이 썼어요. 그리고 안행이 이 얘기는 해야죠. 우리 행안위에서 소방. 소방. 소방관 국가직화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아직 법제화하는 데는 산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 소방청 독립, 소방관 국가직화에 일조한 것도 아마 제 의정 활동하면서 이거 하나만 해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걸 위해서 재선을 해? 이런 농담 삼아 작년에 이 법안 발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맞았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등 해서 1년 만에 이루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치단체장들이 좀 반발하고 소통하시면서 어쨌든 설득하고 있는 거고요. 그 문제에서 있어서만큼은 그러니까 제가 때로는 이제 법률가이면서 특히 헌법이나 그러니까 행정 쪽에 어쨌든 소송이나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았던 장점이 스스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성과라고 그 말씀드렸으니까 성과라는 하여튼 그 국가직화. 그 국가직화를 얘기할 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게 소방관 국가직화는 그런 교조적으로 자치사무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국가직화를 할 건지 지방직화를 할 건지의 문제는 주민 그러니까 뭐 의사결정에 관련된 거면은 절대적으로 손을 못 대는 거지만 이건 그런 영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의 재난은 너무 복합 재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좁은 땅덩어리에서 구분해서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뭐 구체적이에요. 가장 먼저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회계 예산상 지금 현재의 주민자치 수준으로는 또는 지금 현재의 지역 불균형의 산업 구조에서는 아직까지 소방관을 이렇게 지방직화해서 고른 안전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제도는 선택의 문제고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구조, 그다음에 지방자치를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제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산업 기반이 지금 우리나라 너무 불균형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상적인 지방자치 상황,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든 무엇이로든 전적으로 지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제도는 선택이라고 보고 지금으로서는 이게 소방관을 통한 국민 안전을 견등하기 위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도 그 재난 대응 기관은 항상 현장하고 같이 가까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정말 위로 간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잘 맞지 않는 거다는 뜻이 이제 그게 그건 다른 문제인데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재정에 더 추천을 그래 이제 이제 개인적인 이제 히스토리를 조금 물어볼게요. 74년생이고 대구. 네. 대구에서 그러면은 원래 쭉 대구에서 쭉 자라신 분, 대토박이신 것 같아. 네,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부러운 건요. 고향에서 나고 이제 쭉 자라서 초등학교 한 군데만 다니고 중학교 한 군데만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요. 그것도 우리 세대에서는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럼요. 초등학교 그 행정구역이 얼마나 좀 조밀조밀하게 돼 있다 보니까 아니 새빵 사는 사람은요 10달마다 한 번씩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아빠가 구하는 그 규모의 방이 어디 그 초등학교 행정구역 안에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부친이 뭐 하셔?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기복이 있으시다 보니까 사업이라고 굉장히 막 공넓잖아요. 일도 하시고 저희도 하시고 장사도 하시고 다 하는데 기복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는 사골세라고 하는데 10달이면 이제 이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사골세집에서 사셨다고요? 어렸을 때? 어릴 때는 그때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을걸요? 그래서 초등학교만 해도 그러니까 대구에서만 해도 5군, 6군데고 그리고 정작 졸업은 서울 4학년 때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상도초등학교를 졸업했고요. 다시 중학교 때 대구로 가서 중학교도 둘을 다녔는데 그게 늘 부러움이 토박이가 한 학교에서 이렇게 붙박이에서 이제 생활을 해서 교우 관계가 6년 동안 형성되고 막 3년 동안 형성되고 이런 게 제일 부러웠어요. 농담 삼아 김부겸 장관님은 저보고 대구 초등학교 어디 나왔냐 이래서 대동하고요, 상격하고요, 뭐 어쩌고 다 부르면 야, 너는 대구 지역 전체 어디 나가도 되겠다. 초등학교 기반으로 하면 농담 삼아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그러고도 대학도 이제 대구. 네네네. 법대. 예. 그 사실은 대학 때 다니고 졸업해서. 네, 졸업하던 해가 98년도 IMF여서
뭐 취직이고 뭐고 사실상 다 막혀서 대부분이 이제 공무원 시험, 그러니까 좁지만 그런 방식으로 다들 몰두하면서 또는 졸업을 연기하거나 그랬던 시기였어요. 그때 이제 사실 고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고시 공부의 능력 중에 상당한 게 재력을 얘기한 거예요. 네. 재력, 체력, 그 다음이 아마 실력일 거예요. 순서대로 하자면 정말 제 주변에 실력 되는데 체력 안 돼서 못하시는 분도 봤고 재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도 봤는데, 그래서 통상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였는데 되게 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 이제 신림동 고시촌에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했는데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고 아르바이트하는 그 사장님이 또 공부하는 시간을 배려해 주신다든지, 뭐 독서실 총무를 해도 나머지 독서실 총무는 그 문간방에 앉아야 되는데 알바를 하면서 사실 공부를 한다는 건 네. 쉽지 않은 건데. 네. 그건 뭘 주변에서도 다들 제가 합격할지 몰랐대요. 그래서 그런 좋은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총무들이 바깥 자리에 앉을 때 저는 제일 좋은 자리 주시고 사장님이 공부하라고 뭐 그런 혜택들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독서실 할머니 뭐 등등 인연들을 되게 많이 이제 그러면은 2003년도에서부터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2003년에 합격했고요. 2003년에 예, 합격. 2005년부터 변호사 했던 것 같아요. 연수원 들어가서. 그러고 나서 이제 곧장 그런 민변 활동을 하신 거예요? 특별히 뭐 민변 누가 추천에 의해서 민변 활동을? 변호사 되면 당연히 민변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도 누가 그 민변을 추천을? 어릴 때부터 민변을 들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대구에 계셨지만 약간 야성이 있으시면서 민변에 대한 로망이 아버지가 있으셔서 넌 변호사 생각은 없지? 뭐 변호사 가면 민변하면 좋은데 뭐 이런 얘기 농담 삼아라도 많이 하셨고 사시 합격하고 난 데는 당연히 이제 변호사를 생각했고 변호사하면 당연히 민변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민변 총회도 그래서 아빠 손잡고 같이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올해 역사 안에서 뵀던 그런 저희 민변 선배님들을 보고 정말 좋아하셨고 로망이 있었어요. 민변이 제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민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주로 뭐 많은 변론을 했는데 기억에 뭐 어떤 것들 뭐 낙검수 변론도 하고 네. 뭐 그다음에 이시우 네, 이시우 선생님 사건이 참 많이 기억이 남는 이시우. 게 국가보안법 사건을 사실상 이제 처음 했던 사건이 이시우 선생님 사건이었어요. 공소 사실만 해도 180여 개가 됐는데 한 10여 명의 변호사들이 이제 다 나눠서 그러니까 뭐 공소 사실별로 나눠서 하고 그랬었는데 이시우 작가님이 작가잖아요. 저는 사진 작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담당했던 부분은 사진의 예술성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술성과 국가보안법 그 경계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정희 변호사님을 처음 뵀죠. 가까이에서. 저 진짜 존경하는, 이건 써주셔도 돼요. 존경하는 선배님인 게 그 모든 10명의 변호사를 다 이제 이제 본인이 수장이 돼서 이제 주심 변호사가 돼서 하시는데 저는 제 거 하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주심 변호사는 모든 사람들 거를 다 검토하고 이미 본인이 쓰면 더 편할 정도로 숙지가 돼 있는 분이에요. 근데도 각각의 역할을 맡겨주시고 그 분의 독자성을 존중해 주시면서 이제 전체적인 통일성을 위해서 수정도 하시고 하는데 정말 리더십에 저는 좀 감동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리더십, 그 다음에 이분이 정말 성실하시구나. 나는 혼자 낑낑대고 며칠 밤을 새워서 본 건데 성실하시고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시니까 실력이 좋으시니까 그래서 그때 보면서 나는 언제 저런 선배님들처럼 후배들한테 노하우도 전수하면서 또 그 친구들의 독자성도 존중해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했었죠. 이슈 선생님 사건 그리고 결국은 무죄 받아서 결론도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좋았죠. 근데 뭐 무죄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모든 게 다 보장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은 그러니까
이 정부가 계속 소송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9년 동안 우리 이제 겪어봐서 알지만 소송을 통해서 나중에 결국 무죄를 받는들 그간에 이제 입었던 뭐 상처나 고통들은 결국은 보상 못 받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시우 작가님 고생하셨지만 그래도 무죄돼서 다들 기뻤던 사건 중에 하나죠. 또 이제 장경욱 변호사 얘기를 또 하는데 장경욱 변호사 그분은 주로 그 간첩 조작을 밝혀내는 게 주 특기 아닌가? 저도 같이 이거 뭐 인터뷰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저는 그 민변 변호사님들 대부분이 이제 아유 저렇게 세상 볼 정도로 이렇게 다 퍼주고 사셔가지고 어떻게 이 바쁜 대한민국 현대사회에서 살아남으실까 할 정도로 순박한 분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갑 중에 갑 아니실까요? 장경욱 변호사님? 정말 자고 오면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하면은 하자! 이거예요. 정말 하자! 근데 그분이 더 멋진 건 하자 했을 때 가장 또 걱정되는 거는 그래도 명색이 가장인데 가족이거든요. 그렇죠. 사모님이 또 그러세요. 그래요 하세요. 감동적이었어요. 사모님도 참 존경해요. 그래요. 뭐 이시우 작가 변론을 하면서 국가보안법은 물론이고 이제 주한미군에 관해서도 알고 정전협정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 잘은 모르지만 조금씩 이제 알게 된 거죠. 공부하면서. 그래서 뭐 평화협정 문제라든지 거기 평화협정에 관련된 일도 제한자로도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관련된 행사 있으면 제가 또 민변의 사회주의자, 더불어민주당의 또 사회주의자잖아요. 맨날 마이크 그렇게? 사회만 보는데 그래서 관련 행사들은 늘 또 제가 사회를 보고 했었어요. 그리고 효순미산 사건도 그맘때 인연이 돼서 평화협정 제안자로 참여하면서 이제 효순미산 사건에 인연이 돼서 거의 제가 한 7, 8년, 10년 가까운 추모 전야제를 거의 제가 사회를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의원이 돼서 그냥 참석자